방 안의 재활용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을 때보다 생각의 한 부분을 망각으로 옮겨놓을 때가 더 홀가분해진다. 그러나 쓰레기도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물건들이 있듯이 생각에서도 처리 불가의 것들이 존재했다. 스스로 자기 분해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거나 플라스틱 입자처럼 내 안에 들러붙어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녀는 좋아하는 시를 공책에 옮겨 쓰기를 반복했다. 육성만큼 육필의 진심이었다. 목소리를 내기 전에 목청을 가다듬듯이 소녀는 필사를 하기 전에 연필을 깎았다. 나무 재질의 연필을 커터칼로 천천히 깎는 것을 조율이라고 여겼다. 칼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살며시 밀며 연필의 나무 질감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너무 세게 힘을 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약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연필심을 바닥에 비스듬히 세우고 돌려가며 창끝을 만들듯 뾰족하게 칼로 갈 때에는 세상 무엇이라도 써내려갈 것 같은 무기를 소유한 기분이 들었다. 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 채널 시작합니다. 이수포 장편 소설 꿈꾸는 낭송 공작소 소년과 노인의 아름다운 낭송 이야기 2장 시가 아름다움을 다스린다. 소년이 소녀를 처음 만난 건 거리 공연을 시작한 지 불과 2주가 지난 어느 겨울이었다. 새벽부터 진눈깨비가 내리더니 날이 밝자 점점 눈발이 거세져 하루 종일 눈이 내렸던 날이었다. 컬래버레이션으로 공연하기로 한 통기타 인디 가수의 불참 의사를 이불 속에서 확인한 소녀는 옅은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닫았다. 챙겨야 할 장비는 줄어들지만 준비해야 할 멘트와 시는 늘어났다. 공연할 장소도 노천에서 지붕이 드리워진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버스킹 공연은 변수가 많았다. 공연을 하다가도 소나기가 내리면 멈추어야 했고 낮술에 취한 관객이 남입하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노래를 부르는 것과 달리 감정이나 감성을 목소리에 섬세하게 담아야 하기에 배경음악의 선택이나 음질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낭송만으로는 단조로울 수 있어서 가수나 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 번은 마술사와 협연을 하다가 관객들이 마술에 너무 열광해 낭송 부분을 생략하고 마술 공연으로 마무리한 적도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때라 세상의 모든 커플들이 거리에 범람해 어쩌면 인간은 본디 둘이 한 개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차라리 사랑이나 연인들을 위한 세레나데 같은 시들로 구성을 할 걸. 그러지 못한 게 소년으로서는 아차 싶었다. 그날의 주제는 눈이었다. 생산자의 욕망과 향유자의 그것은 매번 빗나간다. 정작 공연이 시작되자 눈이 그쳤다. 이미 내려 바닥에 자리 잡은 눈은 밟을 때마다 오래된 애인처럼 질척대고 성가셨다. 대여섯 명의 관객만이 소년의 공연에 집중하며 자리를 지켰다.
그 사이 잠시 서서 구경하다 자리를 뜨는 관객들을 보는 건 익숙한 풍경이었다. 소녀는 한 편의 시가 끝날 때마다 하나의 시에서 다른 시로 넘어가는 연결관계를 자신의 이야기로 들려주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눈싸움하던 고향을 묘사하며 아련한 추억을 끌어내다가 자연스럽게 시로 넘어가는 걸 듣고 있자면 쉬 몰입이 되어 어디까지가 이야기이고 어디서부터가 시인 줄 몰랐다. 그렇게 한 편 한 편 이어지는 시들은 마치 바느질 자국이 보이지 않는 한 벌의 옷을 보는 듯 했다. 공연 초반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보다 많은 관객이 자리했을 것이다. 그렇게 45분 정도의 공연이 끝났다. 앰프에 연결된 마이크의 줄을 앉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한 소녀의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공연 내내 맨 앞자리에 서서 소년을 지켜보던 또래의 소녀였다. 오늘도 공연 좋았어요. 그렇다면 예전에도 소년의 공연을 보았다는 건데 소년은 처음 본 얼굴 같았다. 아, 고마워요. 눈이 참 많이 왔는데 끝까지 들어줘서. 소녀는 긴장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문장을 도치해서 말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눈에 대한 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소녀가 공연에 대해 말하는데 소녀는 공연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되새기면 아쉬움만 남아서다. 좋아하나 봐요. 시나 뭐 공연 같은 걸요. 혹시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추우니까 저기 건너편 카페에 가 계시면 정리하는 대로 제가... 소녀는 아침부터 으스스 오한이 들어서 마치는 대로 집에 가서 몸을 누일 작정이었는데 소녀의 말 한마디에 데이트 신청까지 흘러가 버렸다. 소녀는 수줍은 목례를 한 뒤 걸음을 옮겼고 소년의 시야에서 운동화는 사라졌다. 이 동네에 이렇게 카페가 많았나? 소년의 이마에는 한겨울임에도 땀방울이 굵게 맺혀 있었다. 내가 아까 편의점이라고 말했었나? 공연을 하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시야가 닿는 모든 카페의 문은 모두 굳게 닫힌 후였다. 순간 소녀의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에 소녀는 난감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소녀의 운동화만 또렷하게 남아 소년의 발걸음을 따라왔다. 다시 또 눈이 내리네. 노인과 소년이 만나기로 한 날은 초여름의 소낙비가 세차게 퍼부은 다음 날이었다. 날씨 탓에 실외에서의 만남이 어려울까봐 소년은 걱정이 되었다. 노인이 제안한 약속 장소가 공원 벤치여서다. 날씨가 요동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마음이 변덕을 부리는 것이었다. 비가 무슨 대수라고. 약속은 예언과 닮아서 이를 대하는 태도에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 가벼이 여기거나 숭고하게 여기거나. 약속을 처음 할 때의 마음가짐을 이행될 때까지 유지하는 건 얼마나 커다란 수련이자 시련인가. 소녀는 늘 약속을 할 때마다 신중했다. 자신의 일정에서 우선순위로 둘 수 없는 약속은 하는 순간 서로에게 독소조항으로 가득 채워진 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이야말로 한 인간의 언행일치와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것이 소년의 지론이었다.
약속을 쉽게 다루는 이들을 겪게 되면 상대의 존재 자체보다 상대와의 관계를 더 살피게 되어 그 불편한 마음이 오래 지속되다가 상처가 되곤 했다. 소녀는 노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발걸음은 여름바람처럼 살랑거리듯 가벼웠다. 매주 가는 익숙한 공원길이지만 오늘은 유독 달리 보이는 사물들이 많았다. 보인다는 것보다 눈에 들어와 박히듯 선명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길 옆 나뭇잎의 모양이 심장 모양인 걸 처음 알았고 나무 사이의 간격이 7걸음의 일정한 폭임도 이제야 알았다. 몇 번의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나니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곳엔 이미 노인이 앉아 있었다. 이렇듯 노인과 소년이 다시 만난 건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난 때였다. 소년이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보았을 때 새가 날아와 길 위에 사뿐히 착륙했다. 오후 4시임에도 7월의 태양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새의 걸음은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가벼웠다. 노인은 챙이 큰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소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넬 때 그는 노인의 첫 번째 표정을 놓치고 말았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리라 예상하고 소년이 주저하는 동안 노인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냈다. 소년은 자연스럽게 노인 옆에 앉았다. 그리고 노인의 옆모습을 처음 바라보았다. 뚜렷한 콧날과 턱선을 보니 나이를 더욱 가늠할 수 없었다. 누구나가 정면보다 측면이 젊어 보일까라는 생각에 빠지려는 순간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노인은 그간의 일정과 안부를 짧게 들려주고는 나이가 드니 시차 적응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소녀는 당분간 공연을 쉬고 있으며 스스로 정체된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혼란스럽고 막막할까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 고민하던 때와 다른 힘겨움이 들어요. 제 길이 맞는 건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할 때와 사뭇 다른 표정이 되어 소녀는 남몰래 만지작거렸던 주머니 속 구슬을 꺼내듯 노인에게 고민을 건넸다. 노인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 사이 또 다른 새가 노인의 발 앞에 날아와 앉았다. 아까 오늘다 날아갔던 그 새인지도 몰랐다. 다시 새가 떠나자 노인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돌아가고 다음 주 수요일에 보세. 어떤 조언이라도 기대했던 소년은 어리둥절했으나 노인의 제안에 금세 그날의 선약을 머릿속에서 체크했다. 다른 일정이 있으나 없으나 수용할 테지만 말이다. 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으나 장거리 여행에서 어제 돌아온 노인을 오래 붙잡아 두려는 건 결례라고 생각했다. 말은 엎질러진 컵 속에 물이 아니다. 차라리 물이라면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훔치면 될 일이다. 오히려 말은 손에서 놓친 새와 같다. 떠나간 새는 어찌할 수 없다. 돌아오는 길에 소년의 눈앞에는 유독 새들이 많이 보였으나 새는 그저 새일 뿐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소년은 노인에게 건넨 말이 신경 쓰여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어떤 박자가 포착되면서 소년의 말은 시의 말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생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니 마음은 자유로운 창공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육체라면
막다른 곳이었을 것이다. 올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몸은 찌푸둥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여유가 있었다. 밀린 신문들을 꼼꼼히 읽어본다든가 방 두 면을 차지하는 책장에서 아무 책이나 골라 읽고 사색하는 일도 비 오는 날에 주로 하는 일이었다. 소녀는 어느 때와는 달리 일찍 눈을 떴다. 제대로 인상을 던져줄 수 있는 수요 낭송 모임 두 번째 날이기에 참석 전 미션을 꼼꼼히 점검할 요량이었다. 모임을 마치고 나면 노인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설레는 마음이 제각각으로 다른 것이 신기했다. 설렘은 떨리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두려운 대상 앞에서의 떨림, 아름다운 이성 앞에서의 떨림, 추운 날씨에서의 떨림. 이처럼 떨림은 쉽게 구분된다. 설렘은 이런 도시 같은 것으로 구분이 되지 않았다. 설렌다는 것은 개별의 상황에 유일하게 하나씩만 생성되는 건 아닐까. 떨리는 것은 대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고, 설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흩날리는 것이다. 그래서 떨림은 익숙함에 단련되고 말지만 설렘은 거부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처음이다. 경복궁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노인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약도를 첨부하니 이곳에서 보세. 소녀는 여러 궁금증이 일어났지만 짧게 답하고 바뀐 장소로 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한 번에 환승을 하고 도착해서 도보로 10분을 걷자 약도에 표시된 집이 보였다. 어서 오게. 오후에 집을 나서다 일이 되어 꼼짝도 못하게 되었네. 노인의 한쪽 발목에 압박붕대가 감겨 있었다. 뜻하지 않게 노인의 집에 나란히 앉게 된 소녀는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어디서 본 장면 같은데 아무리 떠올려도 떠오르지 않았다. 소년에게 시를 낭송한다는 것이 그랬다. 낭송이 기시감 같은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짐작한 적이 있다. 데자뷰. 우리는 눈을 통해 엄청난 정보를 받아들인다. 뇌는 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간략하게 기억하는데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되면 뇌가 비슷하게 판단한다. 이미 본이라는 뜻을 가진 데자뷰는 기억의 문제라기보다 시각의 문제다. 보는 것들의 총합이 보는 것을 돕기도 하지만 방해도 하는 것이 아닐까. 시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낭송이 시를 오히려 감추는 행위가 되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소녀는 노인을 보자마자 한꺼번에 많은 질문이 뒤섞여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자네는 왜 시낭송을 하는가? 낭송을 어떻게 하는지만 고민해온 소녀는 어리둥절했다. 좀 더 나은 방법을 얻으려 낭송 모임에도 참석한 소년이었다. 주저하는 사이 노인은 몸을 살짝 뒤로 젖히며 덧붙였다. 그렇다면 자네는 시낭송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소녀는 턱을 두어 차례 쓰다듬다가 두 손을 모아쥐었다. 낭송 자체에 집중하는 것만도 버거웠기에 그것 너머의 생각은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소녀는 노인의 인중만 바라보았다. 자네는 이곳에 온 적이 있나?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왜 오지 못했나? 약도 한 장이면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데. 그건 자네가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던 때문이지 방법을 몰라서 오지 못한 건 아니지 않나. 별경 신앙송도 그렇다네.
방법을 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이유를 가져야 하네. 소녀는 노인의 말을 듣는 순간 한적한 아침의 오솔길을 걷는 듯 가슴이 트이고 상쾌해져 이 공기를 온몸으로 받고 싶어졌다. 다음으로 신앙송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었네.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 이 생각은 멈추지 않아야 하네. 시를 쓰는 시인의 가치와 그것을 낭송하는 낭송가의 가치는 사뭇 다르다네. 노인은 탁자 왼편으로 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덜 찬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노인은 다짐한 듯 굳게 담은 입을 열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다음 주부터는 여기로 오게. 자네에게 해줄 말들이 있을 것 같아. 기대는 말게. 난 자네에게 기술 따위는 말하지 않을 것이네. 물론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소녀는 이전에 느낀 적 없는 노인의 엄격한 투의 말이 언제인가 한 소녀로부터 들은 고백처럼 감미롭게 들렸다. 이건 기시감이 아닌 현시감이었다. 노인은 요즘 들어 부쩍 3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가 그립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낭송을 좋아해 준 유일한 조언자였던 친구다. 검은고를 연주한 백아가 노인이라면 그 소리를 적확하게 알아들은 종자기는 친구였다. 낭송을 제대로 들어주는 이가 지구상에 없다는 것만으로도 노인에게는 시를 노래할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시를 멀리하는 것으로 친구를 애도하던 노인은 첫 기일에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납골당에 갔다. 노인이 손에 쥔 것은 한 송이의 흰 꽃과 한 편의 시가 적힌 종이었다. 한참의 침묵 속에서 노인의 목을대가 움직였다. 무언가 속으로 말하고 있는 듯 했다. 기다랗게 구부러진 노인은 고슴도치가 몸을 말듯 등을 더욱 웅크린 후 오른손을 들어 구부린 상태에서 성호를 그었다. 친구는 종교가 없었으나 노인은 카톨릭 예식으로 예를 갖추었다. 그러고 나서 손을 아래로 뻗어 유리벽에 대고는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용서를 청하는 것으로 들리지는 않았다.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기존의 의사소통을 초월하는 서로 간의 언어 체계를 다시 구축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확하게 뜻과 의미를 1대1로 연결하는 것은 가까운 사이에서는 치욕적인 행위가 된다. 그것이 품격으로 승화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부류의 형태를 띠어도 이해 가능하다. 이내 하나가 됨을 실감하고 안도한다. 시는 노인과 친구 사이에서 그런 제2의 언어였다. 오늘 친구 앞에서 읽어줄 시는 노인이 지난 일주일간 친구를 생각하며 쓴 자작시다. 노인은 시라는 장르의 글을 처음 써보았다. 펜을 들 때에는 편지를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 시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책장에 있는 모든 시집을 책상에 올려놓고는 친구가 생전에 좋아했던 시들을 골라 크게 접었다. 막 구워낸 부푼 빵처럼 뚱뚱해진 시집들이 한 편에 쌓여갔다. 매일 한 편씩 무려 1년 7개월 동안 노인은 하루도 쉬지 않고 녹음을 했다. 500여 편이 넘는 신앙송은 노인의 휴대전화에 아직도 저장되어 있다. 활자의 시가 노인의 목소리로 나와 비트로 저장되는 것은 하나의 엄숙한 예식 같았다. 무형에서 유형으로 바뀌는 어떠한 과정보다도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이상하게도 노인의 마음이
애도에서 위로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친구를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노인을 위한 일이 되어버렸다. 언젠가부터 친구를 떠올리는 일이 미안함이 아닌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내면의 병에 관해서도 육체와 같이 인간에게는 자가 치유 능력이 있나 보다. 지금 노인이 친구를 그리워하는 것은 2년 전과 차원과 본질이 그만큼 다르다. 노인은 붕대를 풀었다. 한 번 다치면 치료로 낫는 것보다 통증에 무뎌지는 것이 더 빠른 나이다. 발목 주위의 검버섯이 집중적으로 피어서 손을 뻗어 움켜쥐듯 비벼본다. 하루하루 켜켜이 쌓인 기억들이 이렇게 일상이라는 피부에 검푸르게 듬성듬성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감추고 가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소년을 만나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지자 걸음을 정상으로 돌려보려고 방 안을 천천히 나와 부엌으로 갔다. 노인은 소년에 관련해서는 경험에서 나온 많은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질문들이 떠올랐다. 항상 질문 뒤에 정답이 따라오진 않았으나 정답이라는 목적지 없이 달려가는 질문들이 모두 잘못된 곳에 도착하지는 않았다. 길을 걷다 문득 떠올라 돌아보니 과정이 질문인 경우도 허다했다. 때로는 질문 자체가 답이기도 하고 답이 질문 그 자체이기도 했다. 가벼운 시장길을 달래려고 작은 냄비 하나를 꺼내 수프를 끓이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오지만 끝에는 신앙송에 대한 생각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노인이 식탁을 훔치고 키 작은 분재들이 촉촉하게 적셔지라고 분무기로 충분히 물을 뿌리고 있을 때였다. 소년이 도착했다. 소년의 표정은 주말의 가벼운 아웃도어 차림만큼 캐주얼했다. 오는 길이 익숙해지니 인사도 한결 명랑했다. 우와, 정말 젊으셨네요. 사진 속 노인의 모습은 청년의 한때인 듯 했다. 20명이 좋게 넘는 단체 사진임에도 눈매와 얼굴형이 지금 노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소년은 금방 알아보았다. 자네 차 좋아하나? 내가 즐겨 마시는 차인데 마셔보게. 첼로 연주를 처음으로 낭송 공연에 시도해 보았네. 친한 친구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을 관객 앞에서 직접 연주하고 난 옆에서 시를 낭송했지. 그땐 철학에 심취해 있던 때라 낭송으로 고른 시들도 무겁고 어려웠다네. 겉멋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도 쇼펜하우어가 내게 결정적 영감을 줬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네. 염세주의 철학자가요? 오, 자네도 알고 있구먼. 쇼펜하우어가 말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는 신앙송을 처음 만나 고민하던 내게 충격적인 메시지였네. 지금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이 결코 객관적인 것이 아닌 나의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자네는 신앙송을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저는 이미지를 최대한 분명하게 그려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낭송하는 것은 활자이지만 감상하는 관객들에게는 하나의 그림처럼 전달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낭송에 있어서 의미 전달만큼 이미지 전달은 중요하지. 나도 그땐 이미지에 집중하고 연결해 보여주는 것에 골몰했었다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라고 다그치는 것 같더군. 예를 들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낭송한다고 해보세. 진달래꽃을 떠올리고 그것을 상상하며 한다면 우리는 금세 활자에 매몰되고 말지. 그러나
진달래꽃에 낭송자의 주관적 의지를 담아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면 어떻겠나. 그럼 자기의 경험이나 기억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관념적으로 이별을 말하지 않게 되네.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가져오지 않으면 결코 말할 것이 없게 될 테니 말일세. 앞에서 말한 의지라는 것이 능동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그런데 선생님,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네는 어떤 낭송이 불편한가? 지나치게 자기적이거나 어떤 쪼를 가지고 과장되게 감정을 담아낼 때 듣기가 거북했어요. 바로 그걸세. 자신의 이야기가 빠져 있으니 음료를 가진 시가 개연성 없는 리듬으로 발화되는 건 당연하지. 방향 없이 바람에 날리는 새털처럼 말일세. 필경 좋은 낭송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날아가는 새의 움직임과 같아야 하네. 소녀는 노인의 힘 있는 말에서 나온 단어들이 생소했다.